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이 요구했을 때 미국은 왜 속수무책이었을까요? 세계 최강 해군이 있는데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통행료 없이 나왔을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88일 만에 영원으로, 그 답이 오늘 이슬라마바드에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3월의 새벽이었어요. 두바이 항구 사무실 창밖으로 컨테이너 불빛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화기 화면이 손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배 한 척, 30억 원. 호르무즈 통행료가 처음으로 고지서처럼 날아든 겁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한 건 그로부터 사흘 전이었어요. 오만만에서 캐슘섬까지 이란이 통제 해역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허가 비용이 배 한 척당 최대 30억 원이었습니다. 대형 유조선 기준으로요. 달러로 내도 되고 위안화나 비트코인도 된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그 해협을 지나는 원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원유의 5개 중 하나가 바로 그 좁은 해협을 지나죠. 너비가 고작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보다도 짧은 거리입니다. 그 짧은 물길 하나에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달려 있었어요. 선박 수백 척이 하루에도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요. 이란이 거기에 톨게이트를 세운 겁니다. 내면 통과, 안 내면 봉쇄. 31년차 해운 중개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무스카트까지 오만만 전체를 제 텃밭처럼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손이 굳어버린 건 처음이었더라고요. 화면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30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동업자 아흐마드가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자지 못한 겁니다. 얼마야? 저는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아흐마드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진짜 시작이네. 그날 오전만 해도 닻을 내린 선박이 수십 척이었어요. 중동산 원유를 싣고 아시아로 향하던 초대형 유조선들이 전부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12달러나 뛰어올랐어요. 세계 증시가 흔들렸는데요. 런던, 도쿄, 서울이 동시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더 흔들렸어요.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나라니까요. 그날 서울 기름값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공모함 전단이 오만만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란이 해안에 미사일 발사대 수백 개를 배치해둔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들어가면 전쟁이 다시 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요. 오늘 아침에 루비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걸 추진하면 외교 합의는 끝이라고요. 그런데 이란은 이미 받기 시작했습니다. 100개 나라가 유엔 결의안에 서명해도 이란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결국 세계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고 나가거나 안에서 기다리거나. 저는 부두로 내려갔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파제 끝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운항중단 선박 목록을 꺼냈어요. 제가 중개하는 선박 2척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척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가득 싣고 해협 안에 있었고 한 척은 빈 채로 묶여 있었어요. 30억 원. 2척이면 60억 원인 거죠. 아흐마드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협상 시작했다는데 중국은? 중국도요? 러시아는 원래 이란이랑 사이 좋으니까 별 얘기 없고. 방파제 난간에 손을 짚었어요. 금속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한국은? 아흐마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이요? 원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발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요. 그게 제 오만이었다는 걸 88일 뒤에야 알게 됩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에 달라붙은 그 새벽에 한국 외교부가 이미 조용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걸요. 이란에게 직접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사흘이 지났어요. 이슬라마바드 호텔 로비는 서양 양복과 중동 전통 복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협상단이고 누가 기자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다들 전화기를 귀에 붙이거나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유일하게 양쪽 다 연락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슬라마바드가 갑자기 세계 외교의 한복판이 된 겁니다. 저는 아흐마드와 함께 거기 있었어요. 두바이에 앉아서 전화기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중개업자에게 협상 현황은 곧 돈이니까요. 어떤 항로가 언제 열리는지, 어느 국적 선박이 우선 허가를 받는지, 그걸 하루라도 먼저 알아야 손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비 한쪽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란 뉴스였어요. 페르시아 마네엽 청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자막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징수 완료, 23척, 5일 만에요. 이란이 통행료를 실제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흐마드가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일본 선박도 들어가 있다는데요. 얼마 냈어? 척당 1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유조선 기준으로요. 협상한 거래요. 30억에서 깎은 거죠. 18억, 한 척에. 저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게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에 18억을 곱하면 매일 수백억 원이 이란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란이 수입원을 만든 겁니다. 협상장 복도 끝에서 유럽 쪽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나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쪽을 보더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옆으로 파키스탄 관계자가 지나쳤어요. 아흐마드가 아는 사람인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이란으로 급파됩니다. 협상 재개의 마지막 시도예요. 루비오가 며칠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그 며칠이 지금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새벽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파괴하겠다고요. 이란이 그걸 들을 리가 없는데 협상장 안은 어떤 분위기인지 겉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로 다가갔어요.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한 건 그 전날이었어요. 26척이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만요. 선원이 183명이었어요. 거기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봉쇄 88일째에 한국 기름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리터당 휘발유가 3,000원을 넘었어요. 서울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섰다고 했습니다. 포장재 공장들이 납사 부족으로 라인을 멈췄고요. 음식 포장재가 모자라서 편의점 도시락 공급이 끊긴 곳도 생겼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한테는 추상적으로 느껴졌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중개업자거든요. 선박이 멈추면 저도 손해지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겠지 싶었어요. 미국이 나설 테고 협상이 되든 군사작전이 되든 결론이 날 거라고요. 한국이 그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협상단 왔어요? 아흐마드한테 물었어요. 왔죠. 외교부 실장급이 왔다고 하던데요. 뭐하러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아흐마드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카림, 26척이에요. 선원 183명이고요. 저는 대꾸를 안 했어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져다 놔도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여기서 무슨 카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그냥 통행료 내는 손님 중 하나예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낯선 언어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서너 명이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쳤어요. 양복 차림이었는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외교부 표시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폴더를 끼고 있었는데 뭔가를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복도 끝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아흐마드가 팔짱을 끼며 그쪽을 봤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식적인 겁니다. 여기 안 오면 체면이 안 서니까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호텔 식당 쪽에서 커피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겼어요. 국가들이 줄줄이 통행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일본 18억, 대만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어떤 아시아 국가는 이미 이란 쪽 계좌로 선납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강대국도 결국 내고 있는데요. 미국 편이라는 나라들이 UN 결의안에 서명해놓고
뒤로는 조용히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봤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제 정치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근처 차 안에서 아흐마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끊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란 쪽에서 한국 선박 한 척에 통항 허가를 줬다는데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통행료 내고? 그게요. 아흐마드가 잠시 망설였어요. 비용이 없다고 했대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먼지를 날렸어요. 이슬라마바드 거리에 가로수들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비용 없이 허가를 줬다고요. 이란이요. 한국 선박한테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돈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란으로부터 공짜 허가를 받았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무스카트까지 비행기로 3시간이에요. 착륙하자마자 짠바람이 얼굴을 먼저 때렸습니다. 오만 바다 냄새였어요. 고향 냄새이기도 했는데 그날은 달리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기름진 냄새였어요. 항구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었거든요. 아흐마드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란이 여기까지 왔네요. 무스카트 항구 정문 앞에 낯선 표지판이 생겨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아랍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란이 세운 건 아니에요. 오만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란이 캐슘섬에서 오만만 끝까지 통제 해역이라고 선언하니까 오만 입장에서도 그 절차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창구가 필요해진 거죠.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꼼꼼하게 봤어요. 평소라면 인사 한 번으로 지나쳤을 정문인데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다들 이러세요? 제가 물으니까 경비원이 짧게 답했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란의 지침인지 오만 정부의 지침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신분증을 돌려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두에는 닻을 내린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대형 유조선들이었는데요. 엔진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바람소리랑 갈매기 소리만 들렸는데 그 정적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배가 저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항구가 어색한 겁니다. 철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계단 난간이 낮 열기를 머금고 있어서 손이 뜨거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더 잘 보였어요. 한국 국기가 달린 선박이 3척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태극기는 눈에 띄거든요. 아흐마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것도 26척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들어가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루비오 발언이 아까부터 계속 알림으로 떴거든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스웨덴으로 떠나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계속 추진한다면 외교 합의는 불가능해진다고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00개 나라가 참여한 결의안이라고요.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했어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란은 이미 받고 있어요. 23척에서 돈을 거뒀고 오만은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나오는 그 사이에도 이란은 계속 받을 거예요. 루비오의 말이 경고인지 협박인지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흐마드가 계단 아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저 사람들 봐요. 부두 끝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몇 명이었고 선박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란 측 관리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적힌 거였더라고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통행료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선박이에요? 대만이요.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대만이 여기까지 대표를 보낸 겁니다. 자기 나라 선박을 꺼내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그냥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이란 직원이 항구에 완장을 차고 나와서 통행료 협상을 한다는 게요. 국제 공해상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곳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두 바닥에 컨테이너 크레인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제 부두에 부딪혀 울렸어요. 아흐마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카림, 우리 선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답을 안 했어요. 2척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척은 쿠웨이트산 원유 가득 싣고 배럴당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30억 원,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금융비용이 쌓입니다. 선박은 하루만 서 있어도 유지비가 나가거든요. 이미 88일째였어요. 이란 쪽에 연락해 볼게요. 얼마에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부두 끝 협상구리에서 한 남자가 빠져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어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빠르게 말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그 몇 초 사이에 몇 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외교부라는 단어, 이란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 번 더 들린 단어가 있었어요. 승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부두 저쪽 계단 위로 올라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흐마드가 제 얼굴을 봤어요. 왜요? 저는 대답 대신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만만에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크레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 이슬라마바드 호텔 복도에서 봤던 한국 외교관들, 그리고 지금 이 부두에서 한국이 이란 쪽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될 거라고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아흐마드가 다시 물었어요. 이란 연락처 있죠? 우리 선박건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란 쪽 중개인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첫 마디가 뜻밖이었어요. 아, 5만 분이시죠? 잠깐만요. 지금 한국 쪽이랑 통화 중이에요. 전화기를 든 채로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한국 쪽이랑. 부두 바닥에 파도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란 중개인은 잠시 후 다시 연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흐마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카림, 한국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오후 부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란 중개인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형식적인 움직임이 아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가 이란과 어떤 채널을 쓰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답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오래된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핵 협상 시절부터 유지해온 외교 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한국은 그 선을 끊지 않았어요. 원유를 사줬거든요. 제재 전까지는요. 그리고 제재가 풀리면 또 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말은 별로 없지만 꾸준히 돈을 준 거래처였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외교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랫동안 조용히 거래를 이어온 나라였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걸 확인하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낮게 퍼져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채널이 있다고 해서 이란이 공짜로 허가를 내줄 리가 없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특히 이 바다에서는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밖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차량이 3대 연달아 들어갔어요. 취재진이 따라 붙었는데요.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아흐마드가 로비 구석에서 전화기를 들고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도 뛰어갔습니다. 뭐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직접 테헤란으로 간다는데요. 언제? 오늘이요. 루비오가 말했던 거예요. 중재국이 이란을 방문할 거라고요.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신호였어요. 아니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고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어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또 발언을 했거든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고요. 파괴하겠다고요. 기자들이 백악관 행사에서 물었을 때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올 거다. 아마 파괴할 거다라고요. 이란이 그 발언을 들었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을까요? 아흐마드가 저를 봤습니다. 이거 오늘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저는 짧게 답했어요. 협상장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었어요. 사흘 전 이슬라마바드에서 처음 봤던 그 얼굴들이었는데요.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전화를 받으면서 멈춰 섰는데요.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운 척 지나가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라 내용은 모르지만 톤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긴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거든요.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뭔가를 체크하는 느낌이요. 통화가 끝나자 그 외교관이 폴더를 펼쳤어요. 옆 동료에게 뭔가를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협상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흐마드가 팔꿈치로 저를 건드렸습니다. 저 사람들 계속 저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협상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란 측 관계자들과 접촉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식 협상장이니까요. 한국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란 측 해운 관계자였는데요. 무스카트에서 가끔 얼굴을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나비드라고 했어요. 회사는 이란 해운공사 산하 기관이었고요. 자리가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바쁘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비드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통행료를 받는 쪽이니까요. 다들 연락들 오죠? 한국도요? 물어보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나비드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재는 눈빛이었어요. 한국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다른 데는 얼마에 나가는지부터 물어요. 한국은 그걸 안 물어봤거든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뭘 물었어요? 나비드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물었죠. 그리고 선원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해협 안에 있는 자기 나라 선원들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돈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은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원이 몇 명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요. 183명이었거든요. 26척에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들이요. 전쟁난 바다 안에 88일째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비드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도 사람들 거기 있잖아요. 우리 쪽 안내 인력들이요. 그분들 말로는 한국 선박들이 제일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도 별로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창밖을 봤어요.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뿌연 채로 있었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나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덧붙였어요. 돈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 먼저 하는 나라는 오래 거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그런 나라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러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아흐마드가 저를 봤어요.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이 남아 있었지만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당 천장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크게 들렸어요. 183명. 선원들 이름을 외교부가 따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원들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6척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선박은 자산이었어요. 운항 중단 중인 자산이었고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운항 비용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이요. 한국 외교부는 그 사람들 건강 상태를 먼저 물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테헤란으로 출발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협상 재개 여부가 이틀 안에 결정된다고 했어요. 루비오는 스웨덴에서 나토 외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이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의 우라늄 발언에 이란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협상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흐마드 전화기에 알림이 떴어요. 선박 위치 추적 앱이었는데요. 아흐마드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유니버설 위너, 이란 나라크섬 남쪽, 항로 진입신호 송출 시작. 한국 유조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요. 이란이 승인한 항로로요. 통행료 없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만만을 향해서요. 아흐마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저녁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이슬라마바드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모스크에서 저녁 기도 소리가 낮게 흘러왔어요. 88일이었습니다. 그 88일 동안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몰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요. 25척이 아직 안에 있었거든요. 유니버설 위노호가 오만만에 진입한 건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오후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먼저 받았었어요. 동아시아 국가 소속 초대형 유조선 가운데 전쟁 이후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사례라고요. 로이터도 뒤를 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유니버설 위노우의 점이 오만만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인 겁니다.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기사들을 읽었어요. 원유 2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이에요. 유니버설 위노우 한 척에 실린 원유가 한국 하루치 소비량의 70%에 달하는 겁니다. 30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가득 찬 채로 나온 거예요. 통행료 한 푼 없이요. 블룸버그 기사 댓글란을 봤습니다. 일본 쪽 해운 관계자들이 올린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일본은 척당 18억 원을 협상해서 내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채널을 쓴 거냐고요. 대만 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해운 포럼에서도 이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아흐마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외교부 브리핑 받냐고요. 이란과 협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의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고요. 비용은 없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었습니다. 뭉게구름이 아래로 깔려 있었고 하늘은 파랬어요. 비행기 날개 끝이 햇빛에 반사됐습니다. 비용이 없다.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상황에서 비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재로 막힌 수입원을 보전하려고요. 그런 이란이 왜 한국한테만 공짜로 내줬을까요?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한국이 유엔 결의안에 서명해서 유엔 결의안은 100개 나라가 서명했어요. 그 나라들도 다 내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서 이란이 정치적으로 배려한 거?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18억 원을 냈는데요. 그럼 한국이 이란에 뭔가를 약속한 거? 외교부는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납득이 안 됐어요. 착륙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게이트를 나오니까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서 있었어요. 5월 두바이는 40도가 넘거든요. 짐을 끌면서 출구 쪽으로 걸었는데 뉴스 화면이 공항 텔레비전마다 떠 있었어요. 유니버설 위노우 관련 속보였습니다. 앵커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는데 옆에 자막이 달렸어요. 한국, 영원, 88일. 저는 잠깐 멈춰서서 그 화면을 봤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난 88일 동안의 한국 외교 움직임을 찾아봤어요. 언론에 나온 것들만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게 5월 17일이었어요. 나무호 피격 이틀 뒤였습니다. 나무호는 한국 선박인데 이란 쪽에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밤에 이란이 주이란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박 한 척의 통항이 가능하다고요.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피격당한 선박의 항의를 전화로 먼저 한 나라. 돈 이야기 전에 선원 건강 상태를 물어본 나라. 제재가 있어도 거래를 오래 이어온 나라. 이란이 한국에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통행료 없이 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멈췄어요. 이건 한 척이에요. 25척이 아직 안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25척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번 게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파키스탄 중재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거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또 뭔 말을 할지 모르고요. 아흐마드가 저녁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카림, 우리 선박건이요. 이란 쪽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우리도 통항 신청 넣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널 통해서요. 어느 채널이요? 아흐마드가 잠깐 망설였어요. 한국 외교부 경유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운항 중단 선박 현황 보고서였는데요. 두 척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개하는 선박들이요. 88일째 묶여있는 배들이요. 한국 외교부 경유. 오만 출신 해운 중개인이 한국 외교부의 채널을 빌려서 이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일본도 스스로 못 만든 채널을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빌려 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흐마드가 제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 불빛이 보였어요. 정박해 있는 배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불빛이 길게 늘어졌어요.
기름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직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선박 두 척이 거기 있었습니다. 88일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신청 넣어봐요.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아흐마드의 통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알아 보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장 나비드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돈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 먼저 하는 나라는 오래 거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쪽에서도 그런 나라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어요. 근데 저보다 이 바다를 오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인정은 못하겠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불편했거든요. 제가 31년 동안 봐온 세계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게요. 아흐마드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에 답 준다고 해요. 이틀이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테헤란에 간 것도 오늘이에요. 이틀 안에 협상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틀 안에 우리 선박 허가도 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이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늦은 저녁이어서 다들 퇴근한 뒤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밤 공기가 달랐어요. 낮의 뜨거움이 조금 가라앉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배 엔진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어딘가는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어딘가는 여전히 멈춰 있는 거고요. 25척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국 외교관이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조용하게요. 돈 이야기는 빼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테헤란에서 돌아왔어요.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렸는데요. 표정을 보니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차에 탔거든요.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타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비오가 스웨덴에서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며칠을 지켜보자고요. 그 며칠이 또 며칠이 된 겁니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3개였어요. 하나는 선박 위치 추적 앱이었고 하나는 유가 실시간 차트였어요. 나머지 하나는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세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아흐마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안에 답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거든요. 뉴스 화면에서 루비오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나토 외무장관 회의였어요. 루비오가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스페인 문제를 꺼냈다고 했어요. 이란 전쟁 때 미국이 유럽 기지 사용 요청을 했는데 스페인이 거절했거든요. 나토 동맹국이 미국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루비오가 그걸 공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거예요. 나토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유럽 국가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미국 혼자 다 하고 있는데요. 루비오가 왜 나토에 가입해 있냐고 물은 게 그래서예요. 기지 내주지 않는 나라들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이란이 발표를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100% 회복하겠다고요. 전쟁으로 드론 생산 시설 일부가 파괴됐는데 6개월 안에 전부 복구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한 말이었어요. 루비오가 오늘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흐마드가 들어왔습니다. 연락 왔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우리 선박이요? 네. 아흐마드 표정이 이상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허가 났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통행료는요? 없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뉴스 화면에서 루비오가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가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박 위치 추적 화면에서 점들이 멈춰 있었고요. 한국 외교부 경유였어요. 오만 국적 선박 2척이 한국 채널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통항 허가를 받은 겁니다. 통행료 없이요. 아흐마드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허가 확인서였습니다. 사인해야 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외교부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승인 번호도 있었어요. 오만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한국어 병기도 있었습니다. 세 나라 언어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서류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에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해운 중개인이었어요. 이름이 라젯이었는데요. 인도계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저랑 자주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거든요. 카림, 한국 채널 어떻게 접근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업계에 다 퍼졌어요. 오만 중개인이 한국 채널로 이란 허가받았다고요. 일본 쪽에서도 연락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일본 쪽에서요.
저는 의자를 뒤로 당겼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 야경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많았어요. 크레인들이 거대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배들이 빼곡했습니다. 일본이 왜요? 일본이 척당 18억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영원으로 허가받았다는 게 알려지니까요. 어떤 채널인지 알고 싶은 거죠? 라제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호주도 연락 왔어요. 독일도요. 저는 뭔가가 무관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말이 바로 안 나왔어요. 일본, 호주, 독일, 전부 한국 채널을 물어보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이요. 나토 회원국들이요. 그 나라들이 한국 외교부 채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 말해줘요. 선원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것만 알아요. 돈 이야기 전에요. 라제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세계가 한국 채널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계 최강 해군을 가진 미국도, 나토 동맹 체계도, 유엔 결의안도 못 만든 채널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란과 연결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걸 알게 된 건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산 한국 교민들이 단골인 곳이었는데요. 아흐마드가 거기 가자고 했어요. 우리 선박 허가받은 기념으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식당 안이 따뜻했어요. 된장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 맡는 냄새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홀에 테이블이 6개였는데 절반이 차 있었어요. 주인이 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는데 눈이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요? 아흐마드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제가 대신 영어로 답했어요. 그분이 영어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메뉴판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그냥 가시지 않고 잠깐 서 계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좋다고요. 그분이 작게 웃으셨어요. 두바이에 얼마나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해운 중개업이에요. 그분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물으셨어요. 요즘 호르무즈 통행료 때문에 힘들겠네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식당 주인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아시는 거예요. 아세요? 알죠. 여기 손님들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해요. 기름값 때문에 한국도 난리잖아요. 그분이 주방 쪽으로 가시면서 덧붙이셨어요. 한국 유조선이 한 척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굳었습니다. 다행이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그 말을 하셨어요. 유니버설 위너호 이야기를 아시는 겁니다. 원유 200만 배럴 싣고 나온 그 배 이야기를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나라 배가 나왔으니까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냄비가 작았는데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김이 올라왔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아흐마드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요? 저는 주방 쪽을 봤어요. 그분이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계셨습니다. 허리 굽은 채로 쟁반을 드시면서요. 저분이 두바이에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아흐마드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저는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봤어요. 뚝배기가 뜨거웠습니다. 냄비 받침대에 올려져 있었는데 바닥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오래 쓴 냄비인 거예요. 두바이에서 한국 된장찌개를 끓인 시간만큼 검어진 거겠죠? 그분이 다시 저희 테이블로 오셨어요.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빨리 먹어요. 식으면 맛이 달라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쭤봤어요. 두바이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32살에 왔어요. 지금 73이니까. 저는 암산을 했어요. 40년이 넘은 거예요. 두바이에서요. 그분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40년 전에 두바이에 오신 거예요. 그때 두바이가 어떤 곳이었을지는 저도 알아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래밭이었어요. 한국에서 그 모래밭까지 혼자 오신 겁니다.
아흐마드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는데요? 저는 천장을 잠깐 봤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혀가 얼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됐어요.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40년 전에 홀로 이 사막으로 온 분이에요. 88일 동안 이란과 조용히 채널을 만든 외교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기를 들고 이란에 연락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본 것보다 못 본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요. 그 생각이 된장찌개 국물처럼 뱃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직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식당을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식당 할머니가 두바이에 오신 게 1984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호텔 방에서요. 새벽 2시였는데 잠이 안 왔거든요. 1984년 한국 1인당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0달러였습니다. 지금 한국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예요. 40년 만에 17배가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두바이로 오셨을 때 한국은 지금 세계 최빈국 수준의 소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두바이로 오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가 가득한 나라로 건너온 거잖아요. 40년 전에요. 혼자서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계신 거예요. 두바이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요. 아침에 식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의자를 닦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반가운 건지 놀란 건지 잘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또 오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의자 닦던 걸 멈추고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주방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1984년에 왜 두바이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으셨어요. 돈 벌려고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 있었으면 뭘 했겠어요? 그때 한국이 지금 같았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앞치마끈을 고쳐매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빠가 중동 건설 현장에 먼저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1977년이었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거든요. 그 집에서 남동생 대학을 보냈어요. 저도 오빠 따라서 중동으로 나온 거예요. 두바이로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오빠가 1977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때 한국이 중동 건설로 달러를 번 거거든요. 나라에 달러가 없었을까요? 기름도 없고 달러도 없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저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낮에 52도가 넘는 사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간 거예요. 1970년대예요. 달러를 벌러요. 기름값을 내려고요. 할머니가 주방 쪽을 보셨어요. 오빠가 그때 사우디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낮에 철근이 너무 뜨거워서 맨손으로 못 잡는다고 했어요.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 장갑이 반나절이면 녹아버린다고요. 장갑이 녹아버린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철근을 잡으면 장갑이 녹는 온도예요. 그 온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한 거예요. 달러를 벌려고요. 기름을 사려고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40년 두바이의 무게가 저 등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아침 식당 안은 조용했는데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어요. 그 오빠분은 지금 한국에 계세요. 78이에요. 귀 좀 안 들리고 무릎이 안 좋으세요. 사막에서 무릎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귀가 안 들리고 무릎이 안 좋은 78 노인이 한국에 계신 거예요. 1977년 사우디 사막에서 장갑이 녹을 때까지 철근을 잡았던 사람이요.
그 손이 한국에 달러를 보냈고 그 달러가 기름을 샀고 그 기름이 한국 공장을 돌렸어요. 그 손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읽혔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한국 유조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통행료 없이요.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오빠가 그 시절에 번 달러로 한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요. 표정을 보니까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자랑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목 안에 뭔가가 걸리는 걸 느꼈어요. 이 지경,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요. 사막에서 장갑이 녹도록 일한 사람들이 보낸 달러로 기름을 사면서요. 50년을 버텨온 나라가요. 이란이랑 조용히 채널을 만들어서요. 통행료 없이 유조선을 꺼내온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조여들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오만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 오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강하고 뜨거운 빛이었어요. 식당 바닥에 빛이 깔렸고요. 된장 냄새가 그 빛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1970년대 사막에서 장갑이 녹아버리는 걸 보면서 일하셨던 분들이요.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면서 일하셨던 분들이요.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셨던 분들이요. 그 돈으로 기름을 사고 공장을 돌리고 아이들 대학을 보냈던 나라요. 그 손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그 손들이 오늘 외교관이 이란에 전화를 거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통행료 없이 유조선을 꺼내는 나라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요. 선박 위치를 추적하고 통행료를 계산하고 항로를 잡으면서요. 저는 한국을 그냥 기름 사는 나라로만 봤어요. 발언권 없는 나라로요. 틀렸습니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40년 두바이의 그 분에게요. 사막에서 장갑이 녹도록 일한 오빠를 둔 그 분에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빨리 나머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25척이요. 아직 거기 있는 선박들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만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당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어요. 두바이 아침 햇빛이 식당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다시 의자를 닦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나쳤는지를요.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요. 선박 뒤에 있는 사람들을요. 통행료 뒤에 있는 역사를요. 그 할머니 오빠의 손이 녹아버린 장갑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서 있는 거고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두바이 아침 햇빛이 강했어요. 눈이 부셔서 잠깐 손으로 가렸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제가 뭘 봐온 건지를요. 선박을요. 항로를요. 숫자를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흐마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말했어요. 우리 선박 2척 허가 나온 거 맞죠? 맞아요. 왜요? 한국 외교부 담당자 연락처 있어요? 아흐마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흐마드가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였어요. 그러다 연락처를 읽어줬어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항구로 갔습니다. 걸어서요. 두바이 항구까지는 사무실에서 15분이에요. 더운 날이었는데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한국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틀렸다고 지금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었거든요. 틀렸어요. 저는 이 바다에서 선박을 보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못 봤습니다. 한국 선박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요. 그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게 이란과의 채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요. 선박만 봤어요. 선박 뒤에 있는 것들은 못 봤습니다.
항구 정문에 들어섰어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무스카트 항구에서처럼요. 그런데 여기는 평소처럼 빠르게 통과됐어요. 두바이 항구는 아직 이란 쪽 통제가 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선박들은 해협 밖에 있으니까요. 부두 쪽으로 걸어갔어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지게차 소리가 들렸고 컨테이너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는데 기름 냄새와 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맡던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리 맡았습니다. 냄새 속에서 수십 년을 일한 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사우디에서, 이란에서, 쿠웨이트에서, 두바이에서요. 장갑이 녹아버리는 온도에서 철근을 잡았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보낸 달러로 기름을 사왔던 나라 사람들이요.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난간이 있었어요. 철제 난간이었는데요. 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아침인데도 금속이 이미 따뜻했어요. 두바이 해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아래로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초록빛이 도는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도가 부두 기둥에 부딪혀서 흰 거품을 만들었다가 사라졌어요. 멀리 수평선 쪽에 유조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 선박인지는 몰랐어요. 깃발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커다란 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만만 방향으로요. 저는 그 배를 한참 봤어요. 저 배 안에도 선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요. 바다 위에서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오르든 내리든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저 배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흐마드가 알려준 연락처를 열었어요. 한국 외교부 담당자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누르려고 하니까 할 말이 많아졌어요. 감사하다는 말 하나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맞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적어져요. 그게 이 바다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어였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젊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해운 중개업을 하는 카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선박 2척이 한국 외교부 채널로 이란으로부터 통항 허가를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어로요. 선원들 모두 안전하게 나오셨나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저는 선박 허가를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물어본 게 선원이었어요. 선박이 아니라요. 허가가 제대로 됐냐가 아니라 사람이 안전한지를요. 나비드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돈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 먼저 하는 나라는 오래 거래할 수 있다고요. 네, 모두 안전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전날 저녁 식당 할머니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유조선이 나와서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이 외교관도 선원이 안전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같은 단어요. 통화를 마쳤어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려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쪽 유조선이 조금 더 멀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오만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어요. 눈이 부셨는데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언제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파키스탄 중재 협상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내일 또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요. 이란이 드론 능력을 6개월 안에 회복하겠다는 건 협박인지 사실인지 아직 모릅니다. 25척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제가 놓친 것들이 있었다는 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선박 뒤에 역사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요. 사막에서 장갑이 녹도록 일한 손들이 쌓아온 시간으로요. 이 바다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먼 채널을 만들었다는 걸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어요. 금속의 따뜻한 온도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소금기가 느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두 어딘가에서 밧줄이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게차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부두 난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수평선의 유조선은 이제 작은 점이 됐어요. 저는 발을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오늘도 일이 있거든요. 선박들이 묶여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서류가 쌓여 있고 연락해야 할 선사들이 있고 확인해야 할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건 알겠는데 뭔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걸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두를 벗어나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두바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쳤고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커피 냄새가 났어요. 전화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흐마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한국 외교부 담당자한테 공식으로 감사서한 보내고 싶다고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요.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바이 아침 햇빛이 골목 끝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밝고 뜨거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눈이 부셨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척이 아직 거기 있거든요.